이번 시간에는 교재 487페이지에 자, 3장의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도 한 문제 출제의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민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내는 문제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 실무 쪽에서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민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과목이 고득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민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상 고득점이 힘듭니다. 그래서 1차 민법을 열심히 하시면 이 중개 실무 쪽에 몇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서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셈입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 별지 서식하는 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여러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 서식들의 작성 방법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2번에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3번에 전속중개계약서에도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또는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식은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식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서식 이 두 가지 뿐입니다. 문제는 주의할 것은 거래 당사자는 언제든지 또는입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큼은 서명 및 날인, 그 이외의 서식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 다음 4번에 확인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다 해놨는데, 이 거래당사자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이유는 설명도 들었고 그 서식을 수령한다라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에 거래당사자가 한 직접 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거래인 경우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 지문은 20일에 기출 딸 당시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공인중개사법의 일부 규정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서식이지만은 현재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분리돼서 입법이 됐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그래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거래계약서의 서식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인을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죠.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을 개업공인중개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죠. 1번이 틀렸고, 2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라면은 거래계약서의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했는데, 이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죠. 3번의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도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는 서명 중간점 날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간점의 의미를 또는으로 해석하지 않고 밑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중간점을 전부 다 서명 및 날인으로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5번의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했는데, 우리 법 조문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권장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작성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 서식을 임의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는 거죠. 아니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게 왜 자주 나오느냐 하면은 과거 법령에서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포함을 시킨 거죠. 그 개정한 이유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가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작성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재사항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3번에 2번 지문 당해 중개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해놨는데 20배 기출지문에서 나왔던 거죠. 틀려버렸습니다. 3번에 거래계약서는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작성해야 된다는데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5번 지문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4번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해놨는데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 그렇죠.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 중개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이죠. 제가 이 부분은 실수를 했네요. 그럼 2번 문제로 다시 올라갑니다. 2번 문제 2번 지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또 틀린 거죠.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서 당해 중개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서 당해 중개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5번 지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일 뿐이지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거짓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게 이중계약서 작성입니다. 이중 시리즈라 그랬죠. 기본서 강의하면서 이중 등록한 것도 불법이고 이중 소속도 불법이고 이중 사무소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죠. 이중계약서 작성, 이 전부 다 불법인데 이 두 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중사무소와 이중계약서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알으세요.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인데 이 이중계약서 작성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점, 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 규정에 의하면은 이중계약서 작성이라는 표현은 안 돼 있고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이 돼 있고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이중계약서 작성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죠. 그 다음 4번 문제에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거래계약서를 세부 작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사자에게 한 부씩을 주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부를 갖도록 하는데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2번에 확인설명서도 세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 한 부씩을 주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부를 또 3년간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설명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거래계약 사고와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떤 범위까지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실무처리 요령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정 설정에 대하여 보정금액, 보정기간, 그 소재지, 보정기간과 보정금액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해놨습니다. 알으세요? 그래서 보정금액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부분이 좀 틀린 부분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정 설정을 갖다가 1억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금액은 실제 발생된 손해액 전부가 손해배상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정 설정한 그 1억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금액의
최소 한도를 보장하는 겁니다. 보장해주는 최소 한도를 보정 설정 금액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그 부분이 좀 틀려 보입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잘못을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관계 정서 4번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그렇죠? 중개 완성 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손해배상 책임 고지 의무라고 하죠. 그래서 보정 설정 내용도 설명하고 그 보정 관계 정서 4번도 교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490페이지의 4장에 개별적 중개 실무라고 대부분의 교재가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중개 관련 다양한 법규의 내용을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응용하는 실무 문제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이 고득점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중개 실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면은 살펴보면은 뭐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또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 경매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동안에는 지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었지만은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 따로 있었죠. 그 외국인 토지 취득 실무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실무 문제로 활용을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 중개 실무 가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예상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자, 1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결국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법과 관련된 지식이 나오겠네요. 민법. 자, 그래서 1번에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 없는 토지라고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했는데 전혀 성립할 근거도 없습니다. 원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건물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존재를 하고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동일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죠. 우리 민법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에 관한 논리입니다. 3번에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르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에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따로이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과 건물의 소유권이 종속된 관계에 있는 권리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5번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한 날로부터 280조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 280조에 보면은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해서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최단기간에 관한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민법 학습에서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거죠. 2번 문제로 갑니다. 이게 농지법은 또 공법적 실무죠. 그래서 이 개별적 중개 실무 분야에서 이 농지법의 내용도 자주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도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1.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가 가능한 거죠. 우리 농지법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는 이런 사유도 부득이한 예외적인 사유로서 임대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이번에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요식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농지 이용 정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3년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방이 되겠네요. 4번에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농지법에서도 두고 있는 거죠. 임차인 보호 규정이죠. 그 다음 뒷페이지에 3번 문제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결국 농지의 어떤 법률적 취급에 관한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의도가 되겠죠. 1.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놨는데 우리 민법 규정에서는 소장농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죠. 이번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제외입니다. 3번에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한데 매수 신청 시에는 농지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4번에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해놨는데 우리가 96년도 농지법 제정 시에 20km 이내에 거주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통작거리 제한 규정은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틀린 거죠. 5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단순히 증명할 뿐이죠. 그래서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도 농지법의 문제죠.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주말 체험농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 상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우리 농지법에서는 소유 제한 제도도 있지만은 상한 제한도 있다라는 거죠. 면적을 취득하는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도 있다는 거죠. 그 취미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우리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체험 농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 전문적인 농업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케이스가 되죠. 3번에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번 문제에서 풀어봤죠. 4번에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고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인용하는 경우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했는데 5년간이 아니라 8년간이죠. 8년간. 자, 그 다음 뒷페이지에 5번 문제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또 농지법 문제죠. 취미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데 틀려버렸습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3번에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케이스죠.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처분하지 않으면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두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공법 시간에 우리가 농지법을 학습할 때 대비를 해 두시면은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에서는 농지법에서 주로 출제되는 주제는 소유제도, 그리고 이
소유제도, 그리고 이용제도, 그리고 보전제도, 이 세 가지에 관한 규제를 농지법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출제에서는 이 소유와 이용에 관해서 더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우리가 이 보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들어본 바가 있는 거죠. 임대차다, 대리경작이다, 뭐 농지 전용이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들어봤고,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가는 건 이 소유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취미영농을 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다 소유상한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이용에 관해서 주로 농지법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한 2문제 정도가 공법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유제도와 이용제도 이 부분을 주로 잘 냅니다. 그 다음 495페이지는 또 민사중개실무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다루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상할 만큼 민법보다는 이 중개실무 쪽에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를 더욱더 자주 묻고 더욱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 이 기억의 장래의 묘소, 가묘, 예장이라고도 하죠.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묘가 아니니까 당연히 분묘기지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은 해당하지 않는다. O네요. 일단은. 그 다음에 니은의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해놨는데,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면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완성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 입장이죠. 디귿에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공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리얼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는 틀려버렸습니다. 분묘 주위에 공지까지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이냐의 문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취지에 따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까지 주의 공제까지도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놨는데 니은과 뭐 리얼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갑니다. 일단 이 분묘기지권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수험생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 분묘기지권의 주체와 객체, 특히 객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주체가 있을 것이고 뭐다? 객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객체는 당연히 물건이겠죠. 그 물건, 어떤 물건이 이 분묘기지권의 객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분묘가 객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 설치한다는 뜻의 기자죠. 그래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의 객체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에 분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 분묘 설치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은 이 분묘가 설치된 타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이죠. 그래서 이 토지가 분묘기지권의 객체다 하는 점, 그 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효력 범위는 이 타인의 토지를 어느 만큼, 어디만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효력 범위에 관한 거죠. 이 주체는 당연히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제사 주재자가 분묘기지권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496페이지 7번 문제로 또 가겠습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어린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놨는데, 1번에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또 지문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를 구성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성문법의 일부 규정들을 지문으로 활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놨는데, 그것이 이 문중자연장지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족자연장지, 그 다음 문중자연장지 전부 다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 남편의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에 관할 시장 등에게 뭐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의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다 하는데 이 개인 묘지로 보여지네요. 개인 묘지에다 분묘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묘지 설치 후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분묘기지권은 분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분묘기지권의 개념이죠. 4번의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전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의 전속기간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취지가 분묘 수호와 봉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정한 관습법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분묘 수호와 봉제사를 지속하고 있고 또 분묘도 존속하고 있으면 그 동안은 계속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민법에 있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이 물건이 민법상의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라고는 하지만은 민법상의 성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동안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적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판단할 문제다라는 겁니다. 5번에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7페이지에 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 어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가족묘지 한 기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묘지 한 기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나왔는데 이게 분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을 가리키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묘지는 개인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가 여러 개 설치되는 묘지이기 때문에 분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은 원칙적으로 10제곱미터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합장의 경우는 15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하면 틀려버린 겁니다. 2번에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됐다 하는데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의 설치 기간을 갖다가 최장 60년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60년의 설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1년 이내에 그 시설물을 철거해야 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성문법상으로는 분묘의 존속기간을 60년으로 제한을 해요. 그러나 관습법상의 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가 수요되고 있고 봉제사하고 있고 그리고 존속하고 있는 동안 지속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 사실을 판단하셔야 되느냐면은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건이죠. 그러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성문법입니다. 그러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 성문법이 제정되가 시행되는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존속기간은 장사법에 의해서 60년으로 제한을 받는 거죠. 그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의 수호 봉제사를 하고 있고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해놨는데 평장의 경우는 공시 기능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에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는데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는 채권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따라서 틀려버린 거죠. 그 다음 5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를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498페이지에 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어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합니다. 그 1번 틀렸네요. 2번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가족묘지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우리는 가족묘지라고 그럽니다.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했으면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인묘지는 허가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허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게 당연히 비영리죠. 5번에 설치기한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설치기한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철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은 27회 작년에 기출됐다고는 하지만은 아예 이제 완전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전부 다 지문 5개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출제 과목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턴가 은연중에 시험 출제 범위에 속하는 법으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제될 때는 이 분묘 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상의 이 판례 입장들을 시험 지문으로 구성을 하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지문 하나로 끼워 넣는 식으로 출제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문 5개가 전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법 규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이 과목의 출제 범위에 속하는 법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자, 499페이지에 10번 보겠습니다. 이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은행하는데 실명법에 관한 문제가 10번과 11번 문제 두 문제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고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기본적인 아웃라인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죠. 이 명의신탁을 이해할 때는 일단 3가지 유형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이전형 등기 명의신탁하는 게 있습니다. 등기 명의신탁. 그리고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하는 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하는 게 있죠. 계약 명의신탁. 이 계약 명의신탁을 갖다가 위임형 명의신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3가지 명의신탁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다시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계약 명의신탁이 됩니다. 이 3가지 이 3가지 명의신탁 유형에 대한 어떤 법률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시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